밤에 자꾸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자리에 들기 전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가 새벽마다 잠을 끊어놓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이 몸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날은 밤새 괜찮고 어떤 날은 꼭 새벽에 깨게 됩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최근 의료 보도에서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수면 중 신호 전달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짜고 몸에 안 좋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소금이 완전히 빠진 물이 오히려 밤중 배뇨 신호를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여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장이 수분을 조절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양의 물이라도 몸이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 신호가 방광으로 전달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습관이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물에 아주 작은 요소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 방법이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 자체보다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뀌는 시점이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잠들기 전에 물을 마셔도 신장이 비교적 빠르게 균형을 맞추고 방광으로 보내는 신호를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조절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 안에서는 여전히 처리 중이라는 신호가 남아있고 그 신호가 수면 중 방광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물을 아예 줄여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실제로 저녁 이후 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다가 오히려 새벽에 입이 바싹 마르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분의 양만이 아니라 그 수분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이동하느냐입니다. 물만 단독으로 들어올 경우 몸은 이를 희석된 상태의 수분으로 판단하고 더 빨리 배출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광으로 가는 신호가 강화되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국내외 의학 관련 보도에서도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야간 배뇨 빈도와 연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해질은 복잡한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물이 몸 안에 머무르며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요소들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은 수분을 저장하기보다 빨리 내보내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땀 배출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중년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분들, 저염 식단을 오래 유지해 온 분들 중에서 밤중 소변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관찰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몸이 수분을 다루는 방식이 예상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저녁에는 물만 조금 마시고 짠 음식은 거의 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꼭 2번 이상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잠이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고 본인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셨습니다. 이후 수분 섭취 방식과 시간대를 조정하면서 몸 반응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몸의 신호를 다시 관찰하게 만드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수면 중 배뇨는 신장 기능, 호르몬 변화, 섭취 시간, 수분의 농도, 그리고 개인의 생활 패턴이 겹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의 리듬이 나이가 들수록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수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더해지면 결과는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던 습관이 중년 이후에는 갑자기 불편함으로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서서히 변하지만 우리는 예전 기준으로 생활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로만 연결짓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습관과 섭취 방식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원인을 놓친 채 증상만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특정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 혈압 상태, 복용 중인 약, 저녁 식사 내용, 활동량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이야기일수록 조건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깨는 문제는 수분의 양보다 시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분의 성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녁 식사와 수분 섭취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그리고 중년 이후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혈압이나 부종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밤에 물을 마실 때 소금은 절대 피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밤에 마시는 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신장은 이 수분을 저장할지 배출할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물의 농도와 함께 몸이 느끼는 안정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희석된 상태의 수분은 몸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배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보도된 국내 의료 분석 자료에서도 야간 배뇨가 잦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수분 섭취 후 전해질 균형이 빠르게 무너지는 패턴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몸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땀 배출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중년 이후에는 수분을 붙잡아 두는 저장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균형 변화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시각입니다.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이유를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수분 섭취 방식과 시간대가 겹쳐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가 짠 편인지 반대로 지나치게 싱거운지에 따라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같은 물이라도 식사 직후에 마셨을 때와 잠들기 직전에 마셨을 때 신호 전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호르몬 신호입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돕는 신호가 작동해야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약해진 상태에서 희석된 수분이 들어오면 몸은 이를 처리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방광을 깨우는 쪽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관찰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야기 중에서도 비슷한 관찰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꼭 화장실에 가게 된다는 분, 반대로 물을 아예 끊었더니 입마름과 두근거림이 심해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생활 습관의 미세한 차이가 몸의 신호를 바꾸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방법이 도움이 되는 조건이 있는 반면 혈압이나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모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활 속 신호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분의 성질과 시간대 중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같은 물이라도 언제 어떻게 마셨을 때 몸은 다르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이 차이는 왜 사람마다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걸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 질문을 비교와 대비의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마셨느냐에 따라 밤중에 몸이 보내는 신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의 양만 줄이거나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몸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석된 상태의 물은 빠르게 흡수되지만 동시에 빠르게 배출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약간의 농도를 가진 수분은 몸 안에서 천천히 이동하며 안정 신호로 작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차이는 특히 저녁 시간대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량과 땀 배출이 많아 수분이 자연스럽게 소모되지만 밤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몸은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내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수면 중에도 계속해서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방광을 자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수분을 섭취한 경우와 잠들기 직전에 극하게 마신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전자는 몸이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지만 후자는 수면 직전에 처리해야 할 과제가 생기는 셈입니다. 여기에 수분의 성질이 더해지면 결과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양이라도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건강 관련 분석 자료에서도
이런 차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간 배뇨가 잦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 저녁 이후 수분 섭취 시간과 방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정 성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넣고 빼는 접근보다는 비교와 대비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 들은 사례 중에서도 흥미로운 비교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두 분이 거의 같은 양의 물을 마셨는데 한 분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은 2번 이상 잠이 끊겼다고 합니다. 차이를 살펴보니 수분을 마신 시간과 식사 내용, 그리고 평소 염분 섭취 수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처럼 결과만 놓고 보면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그 안의 조건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변화에도 신호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무시해도 괜찮았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로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깨는 문제가 생겼다면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기보다 비교를 통해 원인을 좁혀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조건에서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방향을 살펴봐야 할까요? 수분 섭취 시점과 식사 내용 중 무엇이 더 우선일까요? 그리고 이런 차이를 관찰할 때 놓치기 쉬운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안정과 신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교를 통해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깨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대부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패턴이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불편함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조급함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관찰이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대의 수분 섭취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낮 동안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지나치게 싱겁거나 반대로 자극적인 날에는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그날 밤의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루 이틀 뒤에 서서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밤중 배뇨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고 수면의 질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 저하나 기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되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보도된 건강 관련 자료에서도 중년 이후 수면의 질 저하와 야간 배뇨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원인을 지목하기보다 생활 리듬과 섭취 패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수분과 염분의 균형은 하루 전체 흐름 속에서 평가해야 하며 특정 시간대의 행동만 떼어놓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관점은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차분한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밤에 깨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해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관찰이 쌓이면 불안 대신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비교와 관점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주제를 더 깊이 다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물과 식사 외에 밤중에 몸이 반응하는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관찰과 통찰의 시선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퍼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문제를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밤에 깨는 현상은 물이나 소금 같은 단일 요소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전체의 리듬, 특히 저녁 이후 몸이 받는 자극의 총합이 밤중 신호로 드러납니다. 낮 동안 충분히 움직였는지, 저녁에 갑자기 활동량이 줄었는지, 혹은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오래 보지는 않았는지 같은 요소들도 수분 처리 신호와 얽혀 작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변수 중 하나는 체온 변화입니다. 밤이 되면 체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수면 준비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들어오면서 체온 조절이 미묘하게 흔들리면 몸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반드시 불편함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에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미세한 변화에 대한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 다른 관찰 지점은 개인의 인식입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어떤 날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어떤 날은 유난히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수면 중 각성 기준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작은 방광 신호도 바로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밤중 배뇨 문제를 단순히 소변량으로만 판단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몸이 얼마나 쉽게 깨어나는 상태인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 관련 기사와 보고서에서는 야간 배뇨를 노화의 당연한 결과로만 보지 말고 수면 환경과 생활 패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흐름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런 관점은 무언가를 무조건 제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신호를 해석하는 기준을 넓히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볼 차례입니다. 밤에 깨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저녁 시간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분의 양보다 먼저 달랐던 요소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분 섭취 방식과 저녁 시간대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정리된 식품 정보와 선택 기준이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깨는 날을 기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날의 저녁 습관은 어땠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스스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큰 단서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밤중에 깨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이 달랐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